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사님 양형 이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했다. 이러고 징역 7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별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지만 장량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0년까지도. 근데 직영 판사는 그 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 사형은 집행되지는 않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정말로 영원히 경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저는 사형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변 재판부가 이번만은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또 한 번 실망스러운 판결 소식이 전해졌죠.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선고가 나오면서 국민 마음을 답답하게 한 바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지켜봤기에 그 재상이 분명한 내란 재판에선 그나마 가슴 뻥 뚫리는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류경진 재판부가 12일 내린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그 일입니다. 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에 처한다.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추상 같은 판결로 정의가 세워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했겠습니다만 결과는 탄식을 불렀습니다. 양형은 좀 너무 약하네.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류경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못을 박았죠.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상민 전 장관이 한겨레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이런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도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무슨 비상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일반인도 위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법조인이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걸 모를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은 계엄의 불법성을 몰랐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 이른바 4인방 중에 박정호, 남세진 판사는 박 전 장관의 이런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불법성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구속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까지 했었죠. 이 사람은 법 전문가야. 법무부 장관이야 심지어. 근데 윤석열이가 계엄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건 불법 계엄인 걸 알았죠. 왜냐? 그렇죠. 전쟁이 났어. 소요 사태가 있어. 뭐가 있어. 네. 그런데 박성재는 이게 불법 계엄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하지 마. 이번 판결은 이게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었는지 새삼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판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양형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용두삼이 막장 반전극을 선보이고 맙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핵미사일을 예컨대 발사했는데 그 손가락만 본 것 같아요. 이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독일 속담에 엔데굿 알레스굿 이런 말이 있는데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뒤집으면 끝이 안 좋으면 다 나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끝이 나빠서 다 나쁜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을 무엇보다 허탈하게 한 건 앞에선 내란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놓고 정작 뒤에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에 온갖 이유를 다 찾아서 선을 한참 넘는 봐주기를 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령 이런 대목입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이 판사의 생각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에 전화 한 통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언론사를 지명을 하면서 단전 단수를 사실상 지시한 거잖아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다는 거는 언론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거든요.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우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은 앞에 단전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저도 12.3 내란의 밤이 생각이 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카톡을 받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광대극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회사에도 계엄군이 깔리면 신문도 못 만들겠구나, 이런 걱정이 덜컥 들었습니다. 논설위원실 동료들과 논의해서 회사로 모이기로 하고 속옷가지 등을 챙겨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군인 경찰이 벌써 회사 앞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까진 비어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비판적 언론사는 일단 단전단수로 보도 기능을 틀어막으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날 밤 찍은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은 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저희 논설팀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 탄핵 앞당겼다, 이런 제목으로 긴급 라이브를 유튜브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1981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43년 만에 벌어진 이 황당한 사태에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보도들이 모두 막혔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그리고 기능인 언론의 자유, 활동을 침해하는 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판사님 양형 이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했다. 헌법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계엄을 알게 됐을 때 만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 이러고 징역 7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특검에서 15년 구형했고 그럼 절반 정도 때렸으니까 일반적인 선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7년 정도라면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강도상해 했던 분들 아니면 보이스피싱에서 중간책 정도 한 보통 7년 정도 나오는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그 정도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더구나 이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금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형량 징역 15년에 절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한 것, 이 자체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자체가 이 법정형의 최하한이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명에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의 하한과 가까울 수 있는 7년을 그것도 1심에서 선고한다라는 것이, 앞서 이진관 재판부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도 이번 형량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류경진 재판부도 이진관 재판부와 똑같은 법리를 적용했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양형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겁니다. 애초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정도가 한 전 총리보다 더욱 직접적인 만큼 형량도 더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단전 단수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그냥 어찌보면 협의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임 종사로 봤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더 오히려 높거나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예상 또한 보란 듯이 뭉개버린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문건 받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단전 단수해라라는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더라면 한덕수는 이 7년도 안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번 판결이 오는 19일로 잡힌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지기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두고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악은 내란죄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똑같이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방해 등 혐의로 백대현 재판부에 의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이 된다고 해서 바로 풀려나진 않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미 구금일수 개선을 위법하게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준 전력이 있죠. 그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번에도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진관 재판부는 물론 이번에 54% 왕창 세일 양형을 했죠. 유경진 재판부조차 내란 범죄 자체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부만 또다시 법조계 내부의 공론까지 무시해 가면서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일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지기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한 채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벌써 선고 못해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이 2월 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 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넘겨받게 되죠. 이 경우에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변론 재개 이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만 합니다. 재판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 따라올 국민의 분노 얼마나 클지 모르진 않을 겁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엔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걸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보완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기현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시작되는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선고를 내리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물론 애초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준 원죄가 있죠. 그런 만큼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를 계기로 지기현 재판부도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졌는데요.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법에 정해진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재판부가 장량 감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빨리 해제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지만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량 감경이 가능하니까. 네. 내란 관련한 죄에서도 재판부별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서 바로 이런 봐주기 장량 감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리빨 같은 논거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직위원도.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12.3 내란은 대통령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 따라서 그 해악이 군부 쿠데타 같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전두환 재판을 기준 삼아서 그때에 비해 사상자가 없고 일찍 해제됐다 이런 등의 사유를 들어서 형을 깎아줘선 안 된다라는 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에 담긴 함의인 셈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끝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그대로 형을 선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한 번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짓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단죄의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헤아린다면 법정 최고형 선고로 단호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상징적 의미도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우리 법체계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다 보니까 사형은 선고를 하면 집행되지는 않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정말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무기징역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을 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면 저는 사형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검도 이미 구형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이번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또 한 번 기대를 배신한다면 국민도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